안녕하십니까. 모두가 형제이지 않더냐 박문수입니다. 인간은 말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말로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아다르고 어다르다처럼 말의 상반된 기능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시대보다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말을 전달하는 수단도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야단입니다. 말은 많은데 진실은 적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되는 말,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말, 참으로 말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황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 우리를 형제로 만드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콜라 수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빈 멜라니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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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가 말입니다. 말. 네. 말이 사실 많이 하는데도 사실 잘하기 어려운 것이 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고 고무하기보다는 되게 디스한다고 하죠. 요즘 사람들이 디스한다고 하는 말들을 더 많이 하죠. 디스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은 보통의 말에 비해서 5배 정도 더 잘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오래 남고, 본인한테 아니면 듣는 사람? 듣는 사람한테. 듣는 사람한테. 그래서 나쁜 말을 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5배 정도 각인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래 잔상에 남고,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입견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부족한데 대체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나 또 겪으셨던 것들 중에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녀님은 말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을 전문적으로. 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고등학교,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수다를 떨다가 다른 어떤 친구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야, 그게 지금 말이야, 방귀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피식 웃음이 나면서, 그러게 말이야, 거시기야. 방귀요? 네, 말이야, 방귀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웃으면서. 방귀는 이제 좀 약간 그 부정적 뉘앙스죠. 냄새가 난다. 근데 너무 심오하게 느껴져, 저는. 그 그게요? 순간이. 그 말이라는 게. 말이야, 방귀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버스 타고 오면서요, 워낙 말 자체가, 그 말씀 원자 자체가요, 사람이 내는 그 소리의 울림이래요. 근데 내가 내는 소리의 울림이 말이면 내 안에 있는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방귀라는 표현을 쓰면 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분출이 지저분하게 된 거. 말 같지 않은 말. 그렇죠. 그래서 말 말조심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어떨 때는 그런 독가스를 품을 때도 있었겠다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 혼자 웃었어요. 그런. 왜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웃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심오해요.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면 모든 현상이 다 심오하죠. 다빈 씨는 혹시? 저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줌 회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줌으로 가끔 영어 회의에 들어가는데
영어로 말할 때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아지는지 그게 좀 하고 나면 되게 상처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자신감이나 뭐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결국은 말하는 데 있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친구들하고 싸우고 나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참 녹음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뭘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좀 변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그런 어떤 뉘앙스나 표정만으로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기도 하고 참 묘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은 뭐 말과 관련해서 지금 뭐 다빈 씨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영어로 하느라고 이제 그랬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제가 아주 그 아주 특효가 되는 제가 처방을 드리면 과묵하면 돼요. 과묵. 뭔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대화를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오고 갔고 막 이런 경우도 의사소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가만히 듣기만 해도 상대는 내 의견이 소통됐다는 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짧게 한두 마디를 해도 충분히 그 사람의 얘기를 존중하면서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뜻이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좀 늦게 반응을 해도 충분할 거를 좀 조급한 나머지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경험인데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저 영어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말 많이 잘할 생각하지 말고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아주 유쾌하게 여러 어휘를 써서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굳이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장단 맞춰서 막 가려고 한다고 해서 좋은 대화는 아닌 것 같다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 신조 외국어를 말할 땐 과묵하자. 다만 상대가 말하는 걸 알아듣는데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 알아듣고 조용한 것과 알아듣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불편한 말 하라고 저한테 막 얘기할 때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죠. 저는 과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언어라는 말이 이제 말과 문자를 다 같이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할 때가 이제 저희가 쓰는 말이고, 그리고 글자를 이제 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건 이제 말과 문자로 돼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말들의 경우는 그 본래 의미가 분명히 이런 뜻인데 그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걸 아마 신부님 표현대로라면 오염된 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오염된 말의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언론에서나 특히 이제 공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안 듣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언어의 이제 부작용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말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말들이 지금 너무 넘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를 봐도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혹시 그런 그 방귀 말고 말하는 방귀 말고 혹시 그런 경험들은 없으셔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는 것,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네, 그렇죠. 방법.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아르말이. 소통 아르말이라고요? 아르말이로 번역을 하면 그게 서로 안다는 거예요. 서로 알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는 게 소통인데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알려고 하지 않아. 근데 알리려고만 서로 아는 하지. 것도 있고요. 같이 보통 이제 객관이라고 하죠. 세상을 아는 거죠. 이게 이렇게 주관과 주관으로서 서로 안다도 있고
함께 세상을 안다도 있고. 함께 세상을 근데 한다. 이제 우리는 이제 소통을 말할 때 이제 일종의 입체적 차원이겠죠. 당신 생각이 뭔지를, 내 생각이 뭔지를, 느낌이 뭔지를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존중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달리 바라본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거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난 네가 그럴 줄 정말 몰랐어, 뭐 이런 거. 어떻게 넌 나한테 말을 그따구로 할 수 있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로가 이제 아르마리가 아니라 이제 적대 관계 또는 미움의 관계 이렇게 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체 말고 객체, 그게 세상이 됐든 사물이 됐든 사회 현안이 됐든 이것을 바라보는 자기의 태도, 이게 같은 사람끼리 이제 회사 같은 데서는 기업이 되는 거고 학교가 되는 거고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모이면 이제 이 사이에서도 이제 일종의 이데올로기화 되면서 이제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거고,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난 네가 그런 줄 몰랐어 수준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소통에서의 그 아르마림의 부재 혹은 왜곡이 한편으로는 그런 심각한 그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만큼 또 온전한 합의를 가져올 수도 있고,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면서도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이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게 다 그런 데서 나온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 말씀하신 김에 네네. 그러면 우리 교회 또 그리고 교황님은 이 말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 대화도 있고 이제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대화들도 있는데, 이런 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신부님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재작년에 평화의 날 메시지가 좋은 정치는 평화가 요구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때 말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통용되는 표현으로 막말 있죠. 막말 정치. 그러니까 막말을 하니까 어떠한 그룹에게는 그게 속 시원한 분노의 표출이 되기 때문에 카타르시스를 주니까 시원하고, 근데 이 막말이 한쪽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메아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말이 또 막말을 낳고 막말이 낳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말을 해서 우리끼리만 편을 만들고 우리끼리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증오하게 하는, 이게 심지어 뭐 개별적으로 이민과 난민을 증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말고 나머지 모두 적으로 둔다든지, 그런 게 국제정치에서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사달을 크게 낸 거가 이제 그 평화의 날 메시지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내신 모든 형제라는 회칙에서도 아예 이 시대를 아주 어둡게 짓누르고 있는 그 암문의 하나로 이 언어의 오염, 말의 오염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두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때로는 막 기다려야 되고 하고 때로는 뭐 편지를 손편지를 쓰고 막,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로 그냥 불러내가지고 하다가 좋을 때는 거기서 막 좋은 척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하고 또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딜리트, 그냥 어느 날. 근데 그걸로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지금의 이 새로운 매체 미디어 환경에서는 그 사람을 말하면 디스미스라 그래요. 당신 나가 해놓고도 그 사람을 쫓아가서 샅샅이 엿본다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가상세계라는 곳에서는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더 심각한 그 소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동원되는 게 이제 말,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데, 가상세계에서
근데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심지어는 뭐 땀 냄새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를 다 차단된 세계 속에서 산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근데 그런 게 아마 이제 사적인 영역까지 들어와 버려 가지고 빗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돈하잖아요. 정돈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 다 이제 걷어내고,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벌거벗긴 다음에 가상의 세계에다 올려놓고 누구도 모르지만 그걸 다 퍼뜨려 버리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밀접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더 멀리서 서로를 배척하고 그럴 때 제일 많이 동원되는 게 인터넷상에서는 언어, 말, 이게 손가락으로 막 하는 거 막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휴지통 버리고 막 이러는 거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순한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영역, 사회적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언어를 얘기할 때 단순히 우리는 사적인 언어만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차원, 공동체 차원 또는 공적 차원의 대화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로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것만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게 되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고,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 가장 힘센 자, 목소리 큰 집단의 또는 이른바 뭐 다수의 논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힘이 세거나 또는 목소리가 크거나 다수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사회적 차원의 대화의 중요성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많이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사회적 차원의 대화를 이루려면은 몇 가지 어떤 조건 내지는 태도를 요구하는데, 첫째로는 그 정보의 객관성. 보통 객관성이라고 말하는 건 그 정보가 진실에 입각한 것이냐, 자유를 부여할 것인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입하할 것인가, 또는 연대를 도모할 것인가. 윤리적 정보, 객관적 정보 또는 투명한 정보라고 말할 때는 네 가지 조건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실, 자유, 정의, 연대. 그 다음에 이 투명하고 윤리적인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 하지 말고 공개해야 된다. 각자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이 환경의 현안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치 쪽에서는 경제 쪽에서 받아들일 만한 정보는 내놓고 받아들이지 않을 정보는 숨긴다든지, 경제 쪽에서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거는 내놓고 불리한 건 안 내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엉뚱한 결론을 내 가지고 엉뚱한 정책을 펼쳐 가지고 찬미받으소서란 회칙에서 밝힌 것처럼 그 탄소 배출 쿼터, 이거야말로 터무니없는 사기와 같다고 말한 배경이 바로 정치적으로는 각 나라별로 전부 다 우리 탄소를 절감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는 쿼터제를 해가지고 굳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나라조차도 탄소를 배출할 것을 전제로 하고 하다 보니까 각 나라 정부는 탄소를 줄인다고 해놨지만 실제로는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에, 말하자면 미디어를 통해서 이게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탄소를 줄이는 나라입니다라고 인식은 하는데 실제로는 늘리는 거. 왜냐하면 줄인 만큼 더 많은 양을 쿼터제로 사올 수 있다는 정책이 있다라는 걸 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 정보를 투명하게 정직하게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런 정보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윤리적인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그를 바라볼 용기, 내가 기대했거나 내가 바라지 않는 정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경청할 용기, 그리고 존중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그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일종의 종합, 새로운 종합,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를, 전부 다 다른 요소들은 충분히 갈등의 소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잘 모아가지고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대화가 지향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신부님 역시 늘 명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제 네. 개인적 영역에서 보이고 있는 대화 습관, 특히 이제 현대에서는 그 SNS를 통해서 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배설에 가깝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 이제 그런 데 생기는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잘 이제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건 주로 공적인 영역에 공동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다루는 대화, 그리고 그런 대화에서 필수적인 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잘 식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관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영역의 대화, 우리가 소위 사적인 대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적인 대화에서 오늘 주제처럼 왜 안 통할까? 이게 잘 통하면 좋은데 왜 안 통하게 될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앞에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요 얘기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읽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회칙에 모든 형제 이제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나와 다른 저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나 역시 그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거거든요. 대화가 잘 안 되는 배경에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 사람을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듯이 기대한다든지 또는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거기서는 아마 0.5초 만에 삐걱거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대화를 방해하는. 하고 싶지만 방해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우리 영성가이신 수녀님은 왜 사회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특히 이런 SNS 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이건 대화가 아니고 어디 가서 화풀이를 못 해본 사람들이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막 쏟아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심리적인 것이죠?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하시면서 아르마리 얘기하시고 신부님께서 개인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게 우선 이렇게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그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듣고 그렇게 알아가는데, 그걸 잘못 알아듣거나 나 좋으라고만 할 때, 그럴 때 생기는 문제들이 소통의 문제고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방금 신부님 얘기 들으면서 저것 때문이었구나.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둘 수 있는 그야말로 영성적인 그 여백이 필요한 건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라틴어로는 코무니카레에서 유래되는데요. 실은 코무니카레 자체가 공동체가 케어하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서로 돌보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신비 차원으로 올려놓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게 코무니카레거든요. 소통이 된다는 건 내가 너를 모를 수도 있다는 여지를 좀 두는 거, 사회적인 것도 내 이득이 안 되거나 공동체 이득이 되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다는 영역을 둬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는 나도 공부하고 바라봐야 되겠다 되는 게, 그럼 공동선을 진짜 추구한다는 건 뭘까? 그 기준을 알아야 실은 어떤 건 좀 그냥 두고 여유를 두고 어떤 건 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같이 낼 거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지금 예수님 말씀만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걸 제시해 줘야 내가 이해 못하고 네가 이해 못해도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걸 제시할 수 있잖아요. 수현님은 너무 깊이 영성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동선은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라 그래요. 사회생활 어떤 그룹이 있고 뭐 가족도 그룹이고 학교도 그룹이고 기업도 그룹이고 국가도 단체 그룹이거든요. 또는 개인이 있잖아요. 구성원. 그 구성원이든 그룹이든 자기 실현을 현실 속에서는 완성할 수는 없어요. 종말론적 관점에서는 하느님 앞에서 완성되는 거지만 역사의 여정 속에서는 자기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거든요. 개인이든 그룹이든. 그런데 자기 실현을 좀 더 용이하고 좀 더 잘 실현하려면 주체로서만고 주체 주변 조건이 그만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조건을 막연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 그러니까 제가 저답게 살려면 사회생활 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조건이 좀 갖춰주면 좋고 문화적 조건이 좀 더 갖춰주면 좋고 정치적 조건이 갖춰지면 저는 저답게 살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정치적으로 말도 못하게 억압을 받는다든지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문화적으로 완전 왕따를 당하면 저라는 사람이 제 인격을 가지고 품위 있는 삶을 살 기회나 가능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선은 개인이든 그룹이든 자기 완성을 보다 더 잘, 보다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상식적으로 좀 먹고 살아야지, 자기 할 만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괜찮으면 친구들하고 만나야지, 문화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 외에 넘어서 무한정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적어도 기본적 조건 정도 수준을 이제 사회생활 조건의 총화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다빈 씨는 어떠세요? 저는 신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존재는 하지. 아,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를 위해서만. 그가 나를 위해서만. 제가 이런 생각을 연애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서로 진짜 대화하려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듣는 사람도 듣지만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할 때도 요즘 말로 그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기만 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심오한 말이죠. 점점 답정너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답정너라는 걸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다빈 씨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저는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가능하면 그래 그냥 오케이 그냥 너가 원하는 답을 해준다 이런 쪽인데, 가끔은 정말 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나를 이용하는구나 이 사람이. 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진짜. 해주고 싶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이제 수도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연애 관계가 아니라 네, 사회적. 공적인 관계 안에서 이제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는 내 의지대로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보면 내가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게 비애죠. 맞아요. 저희들은 아주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없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답정너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이. 제가 이제 어떤 회의를 자주 가는 편인데요. 물론 회의를 주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답정너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 이런 데 가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자료를 보내주면 나름대로 막 이 생각 저 생각에 자료를 준비해 가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그런 회의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분위기가 이상하죠.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왜 엉뚱한 소리를 하지라는 그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건 이미 전에 다 얘기 끝난 것이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그 공적인 차원에서도 답정너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지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한계이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에게 열어놓고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점 내가 불확실한 것 또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그 대화를 선택하고 또 대화에 임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화하는 것을 보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나의 생각을 양보할 바꿀 생각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기겠다고 대들잖아요. 그래서 회칙에서도 이제 대화라고 하지만 라이벌이에요. 상대가 라이벌. 그리고 심지어는 적이고 그를 말로 이기겠다고 여기는 모습들이 이제 일상처럼 되는 거고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도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대화를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대화를 그만하고 그 지금 이 회칙의 큰 주제가 이제 형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형제라는 건 상대방을 내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상대방을 형제로 받아들이려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화의 습관, 대화에 임하는 태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나를 기꺼이 내놔야 되고 나를 열어서 상대방을 초대하고 그의 존재를 내가 환영해야만, 환대해야만 이 형제에 이제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요즘 대화가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황님이 앞으로 이런 대화는 이렇게 가야 한다. 뭐 SNS를 예를 드셨지만 저희들이 대화를 잘 하지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대체로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그 형제라든가 존중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경청을 강조하더라도 주체성 또는 아이덴티티, 신원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게 분명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 내가 존중할게, 내가 받아들일게 한다는 이걸 그 전적인 수용도 그렇다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혼합도 아니고 나가 나다움은 내 스스로 분명히 하고 그 가운데서 차이 당신과 나는 이런 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확인할 때 비로소 그 차이가 분열의 요소가 아니라 나의 독자성이 분명하고 저 사람의 독자성이 분명한데 서로 공유하는 게 있고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이를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 두 사람의 관계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선성, 하느님이 주신 이성에 따라서 그 차이를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차이를 개선하는 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신뢰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또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게 그럼 이제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바탕이 되면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형태의 대화하는 자세, 이런 방식의 자세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대화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회적 대화는 이제 공적인 영역, 그래서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 이거를 저는 이제 사회적 대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 그래서 아까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투명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공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듣는 사람은 그것을 잘 알아듣고 식별하고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부님 말씀이셨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런 대화를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임할 수 있을지 한번 각자 생각하는 사례들을 한번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한 일들 중에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빈 씨라면 어떤 사례가 여기에 적절할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애드보카시 활동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옹호하는 가치들을
사회적으로 그게 실현되도록끔 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하면서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그런 현장에서 반인권적인 그 기업을 후원하거나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현장에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 일단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하게끔 그렇게 좀 잘 정리되는 것, 그리고 열린 태도로 대화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런 사회적 영역에서의 대화가 더 어려운 게 사람들이 되게 이게 정의고 이게 진리야 라고 정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가려면 내 정의나 내 진리를 너무나 먼저 세우는 게 좀 조심스럽다. 그거에 꼭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토론의 영역이 아니니까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진리나 정의는 있는 것이겠지만 이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가 공공선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에드버커시 활동을 할 때 그런 문제 앞으로 많이 부딪히실 것 같고 지금도 부딪히시는 것 같고, 보면 그분들이 정보를 잘 공개를 안 하죠. 그리고 그 공개하는 정보가 안전한 걸 할 거예요. 아마 우리한테 안전한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안전한 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여러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이런 에드버커시 활동을 할 때 이걸 방해하는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신앙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저 사람한테는 그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해돼서 나에게 저쪽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해올 때가 있는 것이 사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좀 교회 가르침 회칙하고 좀 떠올려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인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권을 얘기할 때 뭐 인권은 보편적이다, 침해 불가하다, 양도 불가하다 이 얘기만 하지, 인권은 원래 복수의 인권들, 그 인권들은 마치 하나의 몸통처럼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개별 인권 하나하나를 이렇게 빼가지고 요거를 내세우거나 활동하는데 여태까지 치중한 거거든요. 필요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개별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인권 전체에 대한 이 균형이 흐트러지는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전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바로 개별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전체 조화가 깨지게 되면 평화는 요원해진다. 왜냐하면 어느 한 인권의 강조는 불가피하게 어디선가에 또 다른 인권과의 충돌을 가져오거든요. 그거를 함께 보는 데서 앞으로 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는 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교회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한데 전체가 부분의 총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부분적 정의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정의를 모으면 전체의 정의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모든 형제라는 회칙에서는 개별 인권들, 개별 정의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덕이 항상, 그러니까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는 항상 좀 차원을 좀 높게 두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주장을 하더라도 이 주장과 이 주장이 서로 충돌하더라도 이 주장을 포괄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이 있다면, 그렇게 무슨 뭐 멱살 잡고 안 싸우거든요. 더 합쳐가지고 거기까지 갈까를 협력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다. 혹시 스님은 어떤 사례가 있으셨어요? 저는 무슨 사례보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인권이 아니라 인권들인데 하나의 몸통이다 하는데 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지체다.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소통한다는 건 잘 통한다는 것, 지체가 전부 자기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순환이 잘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부분도 전체인데 전체도 그것만이 아니라 더 높은 이상으로 간다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하는 게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영성적인 건 아니지만 결국은 영성적이잖아요. 영성이죠 다. 그렇다면 이거 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 예를 들어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통즉 불통, 불통 즉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안 통하는 거라는 게 동의보감 1편에 잡병론에 나오거든요. 잡병론 틀릴 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잡병이라는 건 여러 병은 가지 병이 원인을 잘 여러 모르는 여러 가지 근데 병. 무슨 아이, 얘기가 하고 싶냐면 제가 어느 날 어깨가 너무 아파서 그냥 파스를 계속 붙였었어요. 근데 얘가 파스 알레르기가 날 때까지도 어깨가 낫지 않아서 아 드디어 내가 50견이 왔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수연님들이 병원을 좀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 50견이 왔나 봐요 이랬더니 막 이것저것을 해보시더니 수연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더니 초음파를 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어깨가 아팠어요. 이제 근데 어깨 여기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초음파를 보여주시는데 여기가 시커먼 거예요. 물이 차서. 주사기를 넣어서 물을 뺐어요. 물을 뺐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통증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어깨가 아프니까요. 다른 데 신경이 안 써요. 처음엔 괜찮다가 참을만 하다가 온통 관심이 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공동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바라보는 건 네 몸뚱아리 아픈데 집중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그 통증을 가시게 할 수 있도록 더 높은 가치로 가는데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여기가 아프니까요. 딴 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이게 가난하고 소외된 거면 상관이 없지만 내 몸뚱이 아플 때 내 몸뚱이밖에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한계성? 어떻게 아파도 봉헌할 수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누구나 자기 아프면 자기 아픈 거 생각하죠. 아니, 그게 사회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럴 수 교회에서는 있을까? 이제 특히 복음의 기쁨도 그렇고 프란치스코께서는 그렇죠. 당연히 이상적으로는 전체를 다 돌보는 게 맞죠. 근데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건 다음 질문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어디에 먼저? 당연히 아픈데 먼저, 넘어진 데 먼저, 벼랑에 먼저. 우리 원리는 아주 간단하거든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서 있게 하고 넘어진 사람 먼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이상적으로 따지면 모든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돌봐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는 이제 종말 때에 그분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사회고 그 역사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약자, 아픈 부분을 모든 형제에서는 바로 그게 문명의 기준이 된다. 사형 얘기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정말로 가장 사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살려내면 그런 거잖아요. 왜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 얘기처럼 그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장 작은 존재를 떠받치는 정도만큼 그 사회가 문명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논리적으로나 당연하게 우리 교회로서는 가장 약한 쪽을 먼저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대화도 마찬가지겠죠. 대화를 할 때도 아까 이제 인권 얘기도 하고 정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론적으로는 다 얘기할 수 있으나 누가 가장 인권의 영역에서 혹은 정의의 영역에서 가장 아픈 분야인가 가장 힘없는 분야인가를 공감하면 싸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계 평화의 날 담화 발표된 그 담화에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 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잘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마무리하면서 복음의 기쁨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여태까지 그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 표상으로 표현할 때 보면 꼭 지점에서 원주, 원을 생각하면
보시면 다 똑같은 거리에 있다고 그동안은 믿어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 미친다 이런 의미였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다면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요. 그럼 다면체로 얘기할 때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건 길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짧아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부터 가는 게 하느님의 사랑인 거고 또 그렇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사회적 대화일 것이다. 저는 그것이 이 교회가 현대 사회에 던지는 또 해법이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개의 주제를 통해서 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또 그것이 사적인 대화나 공적인 대화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내면적으로나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 이제 방향 또는 이제 올바른 대화법 이런 것들도 짧지만 저희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혹시 나눴던 대화들 중에 좀 마음에 좀 많이 남아서 우리 함께 묵상해봤으면 하는 것들을 한 가지씩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부님부터 하실까요? 이제 대화 그리고 말, 언어 했는데요. 그것이 꼭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열망하는 바도 있고 희망하는 것도 있고 꿈꾸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가 우리가 희망하는 거라면 적어도 그런 꿈조차 또는 열망조차 희망조차 갖지 못하도록 혹시 우리의 언어가 폭력적인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이런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말조차 못하도록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또 언어 생활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 체계가 폭력적인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점에서 교회는 또는 저는 필요하다면 목소리 없는 이의 목소리가 되어 주자, 이런 어떤 다짐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다빈 씨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용기라는 단어가 좀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갈등을 포괄하고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는 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존중할 수 있는 용기, 이렇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름다운 말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탄생할 수도 있고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내가 너만을 위해서, 네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있을 수 있다는 그 여지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 말을 잘 심고 가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말할 때 투명하고 정직한가? 우리가 입에 발린 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투명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오늘 말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말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시게 되셨죠? 말은 많이 하지만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속담에서처럼 말을 잘하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고 또 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부분 하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은 대체로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또 사회적 대화, 또 사회 안의 평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는 그 투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또 정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평화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